제가 오늘 발표드릴 사항은 그 제29차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된 기술 협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발표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파리협정에서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합의하였는지 개괄해드리고, 이후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기술 의제들이 어떻게 협상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이 기술협상 이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파리협정은 6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감축과 적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이행수단이 설정이 되었고, 그 이행수단의 하나로서 기술개발 및 이전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리협정에서 이제 기술개발 및 이전이 크게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합의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먼저 조항 10.1에서 장기 비전이 합의되었습니다. 장기 비전에서는 기후변화 회복력 증진, 적응이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을 위해서 기술개발 및 이전의 충분한 실현이 중요하다라는 장기 비전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너무 뻔한 내용이죠. 그 이후에 조항 10.2를 보게 되면 협정의 이행주체인 당사국이 등장을 합니다. 당사국들이 갖는 의무가 설정이 되었는데, 의무가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협력 행동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굉장히 구체적일 것 같은데,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협력 행동을 강화한다라는 굉장히 일반적인 의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은 이 협력 행동을 그럼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조항 10.3을 보게 되면 협약하에 설립된 기술 메커니즘이 파리협정을 수행한다라는 사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사국들이 협력 행동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지원 주체인 기술 메커니즘이 파리협정을 수행한다라는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국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술 메커니즘이 지원을 한다. 그렇다면 기술 메커니즘이 당사국들의 협력 행동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기술 프레임워크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이 기술 프레임워크는 기술 메커니즘 업무의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술 메커니즘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당사국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차후에 기술 프레임워크를 협상해서 그것을 통해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메커니즘의 도움을 받아 당사국들이 협력 행동을 강화한다라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리협정 하에서 어떻게 당사국들이 협력 행동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술 메커니즘을 보시게 되면 사실 저희 기관에 계신 분들은 기술 메커니즘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기술 메커니즘은 당사국 총회, UN 기브 협약 하에 당사국 총회 하에 거버넌스 하에 있는데요. 기술 메커니즘은 크게 정책기구와 이행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구는 기술집행위원회라고 해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정책적 사항들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당사국들에게 권고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행기구로서 기후기술 센터 네트워크인데요. 이 기후기술 센터 네트워크가 개도국에 직접적으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CTCN이라는 기후기술 센터 네트워크가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지정기구입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하에서는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해서 각 당사국들마다 이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협력이라던가 내부적인 조정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구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지정기구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NDE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 CTCN을 활용해서 기술 지원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 NDE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를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 지원 요청서를 기후기술 센터에 제공을 하고, 그러면 이 기후기술 센터에서 가장 적절한 기후기술 기술 지원 요청서를 선별을 해서 공개 입찰을 하고, 관심 있는 네트워크 멤버들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 선택된
그 입찰 기관이 이 개도국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았는데요. 지금 파리협정 하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을 바탕으로 해서 당사국들 간에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당사국들이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 이 의무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로서 기술 메커니즘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메커니즘은 기술 프레임워크의 지침을 받아서 이제 당사국들의 협력 행동을 지원하게 있고요. 그리고 지원한 이후에 기술 메커니즘은 5년마다 주기적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 메커니즘이 당사국들의 행동을 얼마나 잘 지원했는지, 그리고 이 지원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 이 평가 결과 보고서가 전 지구적 이행 점검에 대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은, 사실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당사국들이 정말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당사국들의 활동을 우리가 점검을 할 것 같지만, 이 파리협정 하에서 합의된 사안은 기술 메커니즘의 활동을 우리가 평가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올해 이번 29차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된 기술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협상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특정한 기후기술, 예를 들어 CCS라던가 이런 기술에 대해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기술협상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은 당사국들이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럼 제도를 중심으로 협상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술 메커니즘을 우리가 설립을 했잖아요. 이러한 제도들이 운영될 수 있는 규칙이 무엇인지, 규칙을 새로 설립을 하든지, 또는 그 규칙 하에서 운영되는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적정한지, 그리고 만약 효과적이지 않고 적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어떠한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 협상에서 초점은 대부분 기술 메커니즘의 역할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메커니즘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약간 전반적으로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런 기술 메커니즘과 같은 다자 협력 체계를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제 다양한 기술이 거의 다 민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들과 재정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협력하고 싶은 국가들과 협력을 한다든지, 또는 이미 기술을 가진 많은 민간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 메커니즘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기술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자라는 입장이 좀 큽니다. 반면 개도국은 기술 협력이 아니라 기술 지원을 다이렉트하게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메커니즘과 같은 다자 협력 체제를 매우 선호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하에서 선진국도 개도국도 아닌 능력이 되는 당사국이라는 포지션으로서 되도록 다자 협력 체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후기술을 확산하고자 하는 위상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기술 메커니즘의 이행기구인 CTCN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협력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설정을 하고, 이 CTCN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기술을 확산하고자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협상이 크게 4개 의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의제가 기술 이행 프로그램입니다. 테크놀로지 임플리멘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TIP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의 결과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이 새로 설립이 됐잖아요. 근데 2023년도 결정문을 보면 설립되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어떠한 형태인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번 협상의 목적은 당연히 이 신규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협상의 목적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프로그램 하에서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되고, 모델러티는 무엇이고, 재원이 정말 필요한가,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만약 운영된다면 어떤 주체가 운영기관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을 막상 해보니 선진국들은 사실 이 프로그램 설정과 관련해서 사실 이미 이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이 프로그램을 최소화한 형태로 설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하자. 매년 만나서 뭐 주요한 주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논의하는 정도로만 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입장으로 협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개도국은 이제 선진국이 협의체를 얘기를 하니까 그래 협의체 좋아, 협의체 좋지 하면서 대신 거기에 기술개발물 이전에 있어서 발생하는 장애 요소나 가능 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특히 무역장벽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항들도 이제 포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협상에서 우리가 장애 요소라고 할 때는 굉장히 이제 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기술개발 및 이전을 할 때 장애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극복이 돼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극복을 하려면 재정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건 많이 인풋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입장에서는 이런 장애 요소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도국이 이제 대놓고 이제 협상에서 장애 요소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무역장벽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보면 기술협상에서는 좀 금기시되는 용어일 정도로 굉장히 큰 단어들인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브라질을 포함한 개도국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도국은 이 협의체뿐만이 아니라 이행과 관련한 사항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특히 이행 엑셀러레이터와 국가혁신 시스템 허브 구축에 대한 사항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긴 했는데 그 내용들이 아직은 근데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은 사실 이 협의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이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더 이제 기술 메커니즘을 활용한 실질적인 협력을 좀 강조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기존의 기술 메커니즘이 하던 활동에 있어서 갭이 있다면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 한두 개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보자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CTCN에서 가장 큰 갭이라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판단을 한 것은 CTCN이 이제 굉장히 많은 TA를 하는데 그 완료된 TA들 중에서 이것이 더 규모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갭이라고 생각을 했고, 재정 메커니즘과 연계한 규모화된 사업화 활동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합의점에 너무 이르기에는 너무 좀 의견차가 커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기술 이전에 관한 포진한 전략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죠. 이 프로그램은 PSP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2008년에 지구환경기금이 설립을 했습니다. 기술 메커니즘이 2010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근데 그 2010년에 설립되기 이전에 지구환경기금이 설립을 했다는 것은 그 얘기는 그만큼 개도국이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 말에 활동이 거의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의 목적은 당연히 이 PSP가 종료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TIP를 신규 프로그램이 이제 설계를 할 때 작년 결정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TIP를 이제 설계를 할 때 기존의 PSP를 고려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선진국은 이제 아무래도 이 제프가 이제 돈을 내서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제프에 돈을 내는 주체는 거의 다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진국은 PSP를 종료하자, 프로그램도 종료하고 의제로서도 종료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PSP와 TIP의 관계에 대해서 결정문에 PSP를 고려하자고 했지만 굳이 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어? 관계를 만들어야 돼? 약간 이런 입장이면서 아예 이 관계에 대해서 발언조차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개도국은 PSP를 해보니까 사실 좋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속하자, 의제도 지속하자라고 의견을 냈고, 이 TIP와 PSP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개도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TIP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PSP처럼 재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라면 TIP가 운영을 시작하면 PSP를 종결해도 되지 않아? 라는 입장을 가졌고,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은 무슨 소리야, TIP랑 PSP는 서로 별개지, 둘 다 계속 해야지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시면 너무 의견이 첨예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내면에서는 사실 이 PSP가 계속 되기를 좀 희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PSP가 CTCN에도 좀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개도국의 뭐 TNA 보고서라던가 이런 것에도 지원을 하고 굉장히 전방위적인 측면을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하에서 CTCN이 이제 개도국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된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속으로는 크게 지지를 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고요. 다만 뭐라고 저희는 입장을 세웠냐면 어차피 TAP를 설계하기 위해서 PSP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PSP를 당장 종료하자, 지속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기보다 이 PSP 지난 활동을 전반적으로 모두 평가를 해보자. 그리고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TIP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종료하자, 뭐 어떻게 하자 이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PSP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보고서를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2026년 11월, 그러니까 내후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결정 사항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제는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의 연계입니다. 이 의제는 2015년부터 이제 의제로서 상정이 된 의제인데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행동을 규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GCF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메커니즘 모두 2010년에 설립이 되었잖아요. 이 CTC에는 실질적인 운영이 2023년부터 시작을 했고 GCF는 개도국에 대한 펀딩을 주기 시작한 시점이 2015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부터 어쨌든 두 개 기관 다 개도국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엘러먼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도국은 둘 간에 시너지를 위한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 결과 2015년부터 논의가 됐는데 문제는 2018년부터 선진국이 이 의제 종료를 하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캅 의제예요. 캅 의제인데 협상 주체는 이제 기술 협상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캅 의제에서 캅 의제에서 지금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의제 하에서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지침도 줄 수 있거든요. 그 지침을 주는 주체가 기술 협상가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선진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재정 협상가들이 지침을 GCF나 제프에 주는 건 좋은데 기술 협상가들이 제프나 GCF에 이제 지침을 줄 경우에 너무 기술 협상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이제 의제를 계속해서 종결하자라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의 목적은 이제 2015년부터 논의가 돼서 2024년이니까 거의 10년 정도 논의가 되니까 이 연계 활동을 고려해서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 운영기관에 대해서 어쨌든 차후에 지침을 줘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상 입장 차이를 보게 되면 선진국은 의제를 당장 종료하자. 연계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기술 협상 결과로 GCF와 제프의 지침을 주는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연계가 불충분한데 어떻게 의제를 종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기술 지원에 CTCN이 지금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술 지원이 하고 있는 재원을 보면 너무 불충분하다. 그리고 GCF, 제프 이사회에서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CTCN이나 테크에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게 너무 그 어떤 제도적인 인티그레이션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개독이 이번에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이 유엔기구나 협약하에서 굉장히 많은 뭐 위원회, 메커니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센터도 있고. 근데 기술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는 다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과 관련해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통합된 정보를 우리가 합산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기술 재정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했는데 당연히 선진국은 반대를 하겠죠. 그리고 개도국은 기술 협상 결과로 지스파 제프의 지침을 이 의제 하에서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의제를 종료해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큰 입장차가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제안을 했냐면 굉장히 이제 중간자적으로 카 의제로 지속하자. 대신 이 의제를 4년에서 5년 주기로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진국들이 저희 의견을 지지를 해줬고 개도국도 이 주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케이를 했는데 4, 5년은 너무 길다. 2년으로 하자라고 다시 이제 의견을 내오면서 결국엔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메커니즘의 공동연차 보고서라는 의제입니다. 이 의제는 이제 테크랑 CTCN이 이제 매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각각의 활동, 도전과제, 교훈, 주요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고 테크와 뭐 CTCN 뭐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향후에 어떤 활동들을 더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지침을 주는 의제로서 매년 논의되는 통상 의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 목적은 올해 활동을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협상 논의에서 선진국이 앞서 논의됐던 그 링키지, 연계 의제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연계를 이 공동연차 보고서 의제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고 당연히 개독은 반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테크랑 CTCN 활동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선진국이 어차피 CTCN에 대한 그 기능 검토와 CTCN 운영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2026년 11월에 있지 않느냐. 이걸 위한 논의를 내년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사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CTCN이 기술백과는 2010년에 설립이 됐지만 설립되고 나서 이후 만들어진 결정문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CTCN을 한번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두 번인가 세 번이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요. 그 이후에 2026년 11월에 기능을 검토를 하고 이 CTCN을 더 운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사안이 2011년인가 도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운영이 연장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선진국이 앞서 여러 의제들이 지금 다 선진국과 개독 간의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우리 운영 연장을 인정하지 않겠어 라고 해버리면 CTCN 운영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저희가 인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은 당연히 이런 선진국의 입장에 대해서 이 연계 의제를 이 공동연차 보고서 의제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또 테크랑 CTCN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왜 안 하느냐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협상이 격화되다 보니까 그래 CTCN 기능 검토 운영 연장 건에 대해서 그래 논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CTCN 기능 검토를 위한 절차적 문안을 포함한 5개 문단만 합의가 되고 다른 지침은 하나도 도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의제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실질적인 합의는 거의 없었고 거의 다 이제 논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뭐가 결론이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이 없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결론이 안 나는 것일까? 그 이면의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제 자체만 보게 되면 사실 결론이 안 나고 이게 큰 이런 갈등이 있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큰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큰 이제 의견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개도국을 위한 기술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인데 그 CTCN의 재원과 관련해서 현재 재원을 거의 당사국들 자발적 재정 지원과 GCF와 그 AF 애더프테이션 펀드에서 조금씩 이제 펀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선진국에 속하지 않고 능력이 되는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재정 지원을 해왔어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 3억씩 10억 원을 공여를 해왔고 2021년부터 2025년 기간에는 연간 20억씩에서 5년간 100억을 이제 송도 오피스에 저희가 기여를 해왔고요. 그리고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프로보너 기술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이 어떻게 큰 이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선진국은 CTCN에 왜 당사국이 돈을 줘야 되냐라는 입장이고 빌 게이츠 재단이나 다른 여러 재단들이 있으니까 그런 재단들을 통해서 자체적인 좀 재원 동원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국들에 대해서도 이제 CTCN이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뭐 양자 협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여금을 더 마련하면 좋겠다는 거지만 그 얘기인즉슨 선진국만이 꼭 공여금을 줘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면 CTCN 업무를 줄여라 라는 거예요. CTCN TA에 대한 재원이 부족해? 그러면 TA 숫자를 줄여. 그리고 뭐 능력배양에 돈이 필요해? 그럼 능력배양을 안 하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CTCN이 왜 GCF나 제프한테 별도의 펀딩을 요구를 하느냐라는 입장을 펼치면서 이미 GCF에도 별도의 이제 펀딩 트랙들이 있잖아요. 뭐 레디니스라든지 PPF라든지 그런 트랙들에 직접 사업 신청을 해라. 그 트랙들을 활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도국은 CTCN에 대해서 선진국이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연차 보고서나 이런 곳에 계속해서 선진국이라는 용어를 넣으려고 하지만 항상 이제 선진국의 반대에 부딪혀서 들어가지 않고 있죠. 그리고 GCF나 제프가 CTCN을 위한 별도 펀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사실 GCF나 제프 같은 경우를 보면 GCF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선진국이 GCF의 재원을 제공한다라는 이제 문항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CTCN에도 그러한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이제 첨예한 입장차 하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CTCN이라는 다자기술 협력 체제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맞는 방식일까? 사실 답은 없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바에서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이것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또 지난 10년에 걸쳐서 입장이 계속해서 조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갖는 경우는 기술 사업화 흐름 속에서 CTCN과 GCF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기술 사업화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초기 단계 기술 지원이 있고 그 규모화된 이제 기술 지원이 있는데 사실 이제 기술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제프, CTCN, GCF가 모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TCN이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개도국이 기술 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개도국들은 GCF 능력 배양 사업이나 제프 PSP를 통해서도 기술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요. 초기 단계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CTCN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또 GCF의 능력 배양 사업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규모화된 기술 지원으로 갔을 때는 사실 완료된 CTCN의 기술 지원 사업이 GCF, PPF나 PF 또는 제프와 연결될 수 있는
이 연결점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사실 CTCN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GCF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다자협력 체제에서 어떤 주체가 개도국의 기술지원 사업화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선진국은 개도국이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국가지정기구를 왜 세우냐? 왜 세울까요? 그 국가 안에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외부적으로도 가장 적절한 펀딩 프로그램을 찾아서 엮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선진국은. 그래서 CTCN이라든지 뭐 GCF나 제프는 부가적인 거지 핵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도국은 우리가 그렇게 개도국의 국가지정기구가 그렇게 하기에는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역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느냐. 1차적으로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이 주도해서 우리에게 타겟화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을 협상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답은 이 둘 간에 어딘가에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술 지원 제공 기관의 역할인가, 그러니까 CTCN인가 또는 GCF인가, 아니면 기술 지원 수혜 기관 개도국의 ND인가,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메커니즘의 위상과 향방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맞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CTCN의 이제 기능 검토에 대한 사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협상 마지막 날 이 논의가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선진국과 개도국은 굉장히 다른 좀 입장차를 보였어요. 개도국은 이때다. 이때를 통해서 CTCN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입장이고, 선진국은 이때다. 이때야말로 CTC의 기능을 좀 축소시켜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진국은 지금 있는 CTCN조차도 사실 선진국이 돈을 많이 안 내니까 완벽하게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체계 이상, 기술 메커니즘의 테크 CTCN이 하고 있는 현재 체계 이상의 체계 구축을 반대를 하고 있고, 현재보다도 좀 기능을 좀 이제 축소시키거나 좀 조정해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 개도국은 기술 메커니즘이 재정 메커니즘을 보다 더 큰 어떤 존재로서의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굉장히 큰 이상을 가진 그런 입장을 가진 국가들도 있고, 현재 수준에서 재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수준만 돼도 괜찮다 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 모든 메커니즘과 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면서 개도국의 기술 지원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그러니까 현재보다 좀 더 강화된 체계로 만들고 싶어하고 CTC는 지속 강화시키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송도에 지역사무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능 검토가 2026년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CTCN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가 유네비 2016년이 아니죠. 2026년 11월에 저희가 이제 기능 검토를 하고 2027년 2월까지 이제 유네비 운영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송도 오피스에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를 차후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성과를 이제 기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기술 메커니즘, 특히 CTCN에 대한 위상과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의 좀 그림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또 협상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대응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대응 차원에서 내년도와 또 이제 과기부 차원에서, 그리고 또 그 과기부를 지원하는 전담센터인 우리 기관으로서 어떤 사항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내년 이제 협상회에서 기술 재정 메커니즘 연계, 기술 이행 프로그램, CTCN 기능 평가,
CTC의 3차 외부 독립 평가 시작이라는 네 가지 의제가 이제 논의가 됩니다. SB에 이렇게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내년부터 굉장히 이제 또 뭐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굉장히 협상이 중요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사실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 사실 우리나라가 기술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시점이 2015년부터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준비를 통해서 과기정통부가 ND로 2015년에 지정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능력이 되는 당사국으로서 굉장히 개도국 입장에서 기술 메커니즘이 확대, 강화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우리나라 기술을 이 CTCN을 통해서 확산하고자 하는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서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2027년 2월에 이제 윤회의 계약이 종료가 되고, 당장 이제 내년부터 CTCN 기능평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과기부에서도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능력이 되는 당사국으로서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선진국으로서 조금 더 다른 형식으로 우리가 협상에 참여해야 되는가. 사실 선진국은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협상에 소극적이잖아요. 기술 협상에 대해서. 기술 CTCN이 강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과기부에서는 CTCN 말고도 최근에 뭐라고 하죠? GCF, 제프, GGGI 굉장히 많은 이제 펀딩 프로그램들을 통한 이제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CTCN에만 더 이상 이제 목을 매일 필요가 있느냐, 우리 그것만 바라보기에는 이제 너무나 많은 플랫폼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